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종로 어귀, 밤이 깊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그런 어둠 속에서 하얀 치마폭이 바람에 펄럭이며 골목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씨,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하녀의 다급한 외침에도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단 신발이 찢어져도 버선이 더러워져도 그녀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신방에서 도망쳐 나온 지 벌써 한 시즌이 넘었건만 아직도 가슴은 두근거리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절대로 그런 사람과는 살 수 없어. 연화는 중얼거리며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신방에서 본 그 남자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도령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점잖은 양반이었지만 술에 취한 채 신방으로 들어와서는 하는 행동이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내로군. 흐흐흐, 아버지가 고른 여자치고는 제법 예쁘네. 도련님, 아직 술이 덜 깨신 것 같으니 잠시 쉬시다가. 뭐? 감히 내게 명령을 해? 너는 이제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때 이도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눈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우리 집에 매달렸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 빚 때문에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이 아니냐?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일 뿐이지.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순순히 따르는 것뿐이야.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빚 때문에 팔려온 것일까요? 아버지는 분명 좋은 혼사라고 이판서댁은 훌륭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자, 이제 남편의 명령을 들어보거라. 이도령이 연화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연화는 재빠르게 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서 지금 이 골목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라도 살아계셨다면. 연화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늘 한숨만 쉬었고 집안은 날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판서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토록 기뻐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함정이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혹시 이도령이 쫓아온 것은 아닐까 싶어서 말이지요. 누구십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이도령의 거친 음성과는 전혀 달랐지요. 연화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늦은 시각에 여인께서 혼자 거리를 걸으시다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그 말에 연화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묻지 않았거든요. 혼례 준비에서부터 신방에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물건 취급했는데 이 낯선 사람만이 자신의 사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연화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본 남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면서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선비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갓을 눌러쓴 채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옷차림이 약간 허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선비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늦은 시각에 거리를 거르고 계신 거죠?
연화가 되물었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제대로 된 집이 있는 선비라면 이런 시간에 거리를 배회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갈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직 머물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화는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자신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소생은 강윤호라고 합니다.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 그를 아는 선비입니다. 저는 연화입니다. 연화는 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연화 아가씨시군요.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강윤호의 말에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갈 곳이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강윤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함께요? 네. 혼자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할 텐데 서로 의지하면서 갈 곳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연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도령이나 이판서 댁 사람들이 언제 찾아올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비님을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선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한양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을 나선다고요? 네. 아가씨께서도 무언가로부터 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양에 머물러서는 결국 찾아내실 겁니다. 멀리 떠나야 합니다. 강윤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양에 있는 한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남쪽으로 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다행히 제가 조금 아는 곳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만나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강윤호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이 과연 자신에게 구원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사람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루가 울리는 소리였지요. 곧 새벽이 밝아올 것이고 사람들이 깨어나면 연화의 실종이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도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한강변을 따라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화는 치마를 걷어올린 채 강윤호를 따라갔지만 하루 종일 혼례 준비로 지쳐있던 터라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강윤호는 연화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걸을 수 있어요. 연화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게다가 비단신은 이미 찢어져서 발가락이 드러나 보였고 흰 버선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길가의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이어 4~5명의 기마병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찾았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분명히 이쪽으로 갔을 거야. 더 빨리 추격하라. 이판서님 명령이다. 새색시를 반드시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 기마병들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강윤호의 소매를 꽉 잡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벌써 추적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기마병들이 지나간 후에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두 사람은 수풀에서 나왔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지요. 생각보다 빨리 쫓아오는군요. 강윤호가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판서 댁의 권세가 생각보다 대단한 모양입니다. 벌써 관군까지 동원했군요. 관군이요? 네. 방금 지나간 사람들은 포도청 소속입니다. 이판서가 관가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연화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라 관가가 개입된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큰 길을 피해서 산길로 가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강윤호는 연화를 이끌고 한강을 벗어나 북한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추적을 피하기에는 더 나았습니다. 걷는 도중 강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로 혼례를 올린 당일에 도망치신 겁니까?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도령이 너무 무서웠어요. 혼례 전에는 몰랐는데 신방에서 본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눈빛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마치 물건을 보듯이. 그리고 하는 말도.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도령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혼인이라는 것이 그저 거래일 뿐이라고, 제가 빚 때문에 팔려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강윤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그런 사람과 살아야 한다니. 당연히 도망치셨어야 합니다. 그런 혼인은 혼인이 아닙니다. 강윤호의 단호한 말에 연화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 선비만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왜 고향을 떠나셨나요? 어젯밤에 갈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강윤호가 망설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저희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결국 가족들은 모두. 강윤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던 모양입니다. 미안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일이니까요. 다만 지금은, 아직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아직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엔 이른 사이였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드디어 강윤호가 목적지라고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작은 암자였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청년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입니다. 여기 계신 해월 스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분입니다. 암자는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맑은 샘물 소리가 들려왔지요. 강윤호가 목탁 소리를 내자 암자에서 중년의 비구니가 나왔습니다. 윤호야, 웬일이냐? 그리고 이분은 스님, 급한 일이 생겨서 찾아뵈었습니다.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해월 스님은 두 사람의 복잡한 사정을 묻지 않고 암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우선 몸을 씻고 끼니부터 드시거라. 자세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들어도 되겠다. 연화는 스님의 자비로운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스님이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공양을 마친 후 연화와 강윤호는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 저희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강윤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억지 혼인을 피해 도망쳐 나왔는데 벌써 관가에서 추적자들을 보냈습니다. 관가에서? 해월 스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상대가 어떤 집안이냐? 이판서 댁입니다. 이판서. 스님이 중얼거리는 표정을 보니 뭔가 아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 혹시 이판서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도망친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구나. 무슨 뜻이세요? 이판서 댁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 특히 며느리들이 일찍 죽는다는. 연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곳도 오래 머물 곳은 못 된다. 관가에서 수소문하면 결국 들킬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멀리 떠나야 한다. 아주 멀리. 그리고 스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강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야, 너의 사정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강윤호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짐작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둘 다 한양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해월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다.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곳에 버려진 옛 절터가 있는데 그곳이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지리산이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멀어야 안전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약초와 샘물이 풍부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연화와 강윤호는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스님,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세상 일은 돌고 도는 것이어서 지금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암자의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강윤호라는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바로 그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윤호와 해월 스님이 나누는 작은 대화 소리였지요. 스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 때문에 연화 아가씨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리고 그 아가씨도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제 정체가 밝혀지면 그때는 그때 생각하자. 지금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윤호에게 정말 큰 비밀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신비로운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내일이면 지리산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연화는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해월 스님이 준비해준 소박한 행장을 챙겨 두 사람은 지리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낡은 지도 한 장과 약간의 양식, 그리고 몇 잎의 엽전을 건네주었지요. 이 길로 가면 사흘 만에 지리산 자락에 닿을 것이다. 하지만 큰 길은 피하고 산길로만 다녀라. 스님께 너무 신세를 졌습니다. 강윤호가 깊이 인사를 드리자 해월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 둘이 만난 것도 여기 온 것도 모두 연이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연화도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연화는 스님이 마련해준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여전히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연화를 위해 강윤호는 자주 쉬어가며 걸음을 맞춰주었지요. 조금만 더 가면 쉴 만한 곳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아직 걸을 수 있어요. 연화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발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윤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발을 다치셨군요. 강윤호는 연화를 바위에 앉게 하고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새하얀 발가락이 집신에 쓸려서 상처가 났더군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약초를 구해서 치료해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속 가요.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더 심해질 겁니다. 강윤호는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 연화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지요. 연화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자신을 보살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약초를 이렇게 잘 아세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서 살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윤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하지만 그런 분이 오히려 말을 끝내지 못하는 강윤호를 보며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숲속 깊숙이 숨었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이 확실하다. 산길로 도망쳤다고 하던데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이판서님 명령이다. 반드시 찾아내라. 추적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화는 강윤호의 품에 몸을 맡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강윤호의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끈질기게 쫓아오는군요. 이 판서의 권세가 보통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요? 강윤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화 아가씨께서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르는 뭔가요? 단순히 도망간 며느리를 찾는 것 치고는 너무 대대적이지 않습니까? 관군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연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윤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체면 때문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이판서 댁과 무슨 약속을 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강윤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것을 떠올린 듯 했지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연화 아가씨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요? 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서 하룻밤 쉬어가면 어떨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외지인이 와도 그리 주목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연화 아가씨도 쉬셔야 합니다. 연화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서 온몸이 아팠거든요. 마을에 들어서자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강윤호는 연화를 데리고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어서 오시오. 묵어 가시려고? 주막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 하룻밤 신세지고 싶습니다. 그러시오. 방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강윤호와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괜찮습니다. 강윤호가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연화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강윤호는 반대편 벽에 기대 앉아 거리를 두었지요. 불편하시겠지만 하룻밤만 참으십시오. 아니에요. 선비님께서 배려해 주시니 괜찮아요. 저녁 식사를 하러 방을 나갔을 때 주막에는 다른 손님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사꾼들인 듯 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강윤호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꾸 선비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지만 강윤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본 것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비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강윤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가요? 제가 착각한 모양이군요. 하하.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강윤호는 연화를 재촉해서 방으로 들어갔지요. 선비님, 혹시 저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겠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강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거든요. 연화 아가씨, 일어나세요. 조용히. 연화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요? 바깥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뒷문으로 빠져나가야겠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짐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뒤쪽은 지키지 않고 있었지요. 마을을 벗어나 다시 산길로 들어서면서 강윤호가 말했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나 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럼 선비님의 정체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연화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강윤호는 누구일까요? 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추적하는 것일까요? 선비님,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강윤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저를 떠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선비님을 믿기로 했어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강윤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본명은 강윤호가 아닙니다. 강정호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강윤호. 아니, 강정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정신 판서였습니다.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연화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강정신 판서라면 몇 달 전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영모 사건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럼 선비님은 내 역적의 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했는데 저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기 시작한 이 남자가 역적의 아들이라니. 이제 아시겠지요? 저와 함께 있으면 연화 아가씨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 강정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연화가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안 돼요. 연화 아가씨. 저는 선비님이 역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저를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더더욱 혼자 두면 안 되죠. 저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강정호는 연화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후회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었습니다. 역적의 아들과 도망친 새색시,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쫓는 것은 이판서 댁만이 아니었거든요. 관가에서도 강정호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들은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폐사지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의 일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의 말대로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이었지요. 부서진 탑과 무너진 법당 터만이 옛날 이곳이 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인가요? 연화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황량해 보이기는 했지만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온갖 산나물과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단 임시로 머물 곳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석탑 뒤편에 작은 토굴이 있네요. 강정호는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석탑 뒤편에는 수도승들이 사용했던 듯한 작은 토굴이 있었지요. 우선 여기를 치우고 살만하게 만들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토굴 안을 청소했습니다. 연화는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도왔지요. 연화 아가씨, 이런 거친 일을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일도 나름 재미있어요. 집에서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롭기도 하고요. 연화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강정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는 연화가 고마웠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제법 살만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토굴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주변에서 나는 산나물과 약초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좁은 토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밖에서 자겠습니다. 강정호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밤에는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함께. 괜찮아요. 연화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정호와 가까이 있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샘가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님, 연화가 처음으로 강정호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정말 영모를 꾸미신 건가요? 강정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 누명을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아버지를 모함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강정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백성을 위해 일하셨어요. 탐관 오리들의 부정을 고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도우셨죠.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역적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부정을 감추려고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연화는 강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떻게요? 저는 이미 역적의 아들입니다.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정호는 연화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토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정호는 즉시 깨어나 경계했지요. 연화 아가씨 일어나세요. 조용히. 연화도 깨어나 긴장했습니다. 혹시 추적자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토굴 밖으로 나가보니 숲속에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쪽이다. 연기가 났던 곳이 이쪽이야.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다. 샅샅이 뒤져라. 강정호는 연화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 추적자들은 쉽게 따라오지 못했지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아마 낮에 연기를 본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산 위의 바위굴에 숨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요. 이튿날 아침 추적자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토굴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만든 것들이.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보금자리가 망가진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죠. 강정호가 연화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호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아예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경계했지요. 하지만 나타난 것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저는 이 산에 사는 늙은 나무꾼입니다. 노인은 자상해 보였지만 강정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았소. 관군들이 이곳을 뒤지고 갔더군. 저희가 뭔가 잘못을 했나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다만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소. 저들이 다시 올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소.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말이오. 노인은 두 사람을 깊은 골짜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스러운 곳이었지요. 여기는 예전에 은둔자들이 살던 곳이요. 입구가 바위로 가려져 있어서 웬만해서는 찾을 수 없지요. 정말로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니 넓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생활도구들이 남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천만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렇소. 노인은 며칠 동안 두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고 이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할아버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연이 있는 법이요. 굳이 알 필요는 없소. 다만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겠소. 사랑한다고요? 연화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요. 강정호와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둘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갈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서 잘 견뎌내시오. 노인은 며칠 후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말들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요. 이제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 골짜기에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강정호가 처음으로 연화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네, 정호님. 고마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정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곳에서만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한양에서는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판서와 그의 무리들은 단순히 도망간 며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해 연화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강정호 역시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과 그 진실이 연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은둔 생활도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강정호는 사냥과 약초 채취를 했고 연화는 산나물을 다듬고 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렸지요. 정호야, 이것 좀 봐. 연화가 바위 틈에서 발견한 낡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은둔자가 남긴 것으로 보였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네. 강정호가 괴짝을 열어보니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양의 정치 상황을 기록한 것들도 있었지요. 이상하네. 여기 이판서 이름이 자주 나오는군. 정말요? 연화가 강정호 옆에 앉아 함께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살짝 맞닿았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판서와 그 일당들이 국고를 빼돌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 문서들은 아마 누군가가 이판서의 비리를 조사한 기록인 것 같아요. 강정호는 더 자세히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연화야, 이것 좀 봐. 여기 아버지 이름이 있어. 정말요? 강정신 판서가 이판서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록이에요. 두 사람은 흥분해서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점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럼 정호님 아버지께서는 이판서의 부정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판서가 먼저 아버지를 제거한 거예요. 그럼 여기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연화는 괴짝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강정호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화야, 이거 왜요? 무슨 내용인데요? 이 편지에 따르면 연화 내 아버지도 이판서의 부정에 연루되어 있어. 네, 우리 아버지가요?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연루시킨 것 같아. 빚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만든 거야. 그럼 재혼인도. 그래. 너를 이도령과 결혼시켜서 내 아버지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연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혼인이 아버지를 옭아매는 수단이었다니. 그럼 제가 도망친 건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그렇지.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내 아버지는 완전히 이판서의 꼭두각시가 되었을 거야. 그때 강정호가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그것은 왕실과 관련된 비밀 문서였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이판서가 꾸미고 있는 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영모야. 진짜 영모를 꾸미고 있어.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정호님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당하신 건 확실해요. 그래. 진짜 역적은 이판서였어. 아버지는 그것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정호야,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면 어떨까? 너무 위험해. 우리는 아직 수배자야.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정호님 아버지의 억울함을 그냥 묻어둘 건가요? 강정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화의 말이 맞았지만 위험도 컸거든요.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어요. 해월 스님이세요? 그렇다. 너희들 괜찮냐? 스님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었지요. 스님, 어떻게 이곳을 찾으셨어요? 산에 사는 나무꾼 노인이 알려주었다. 너희들이 걱정되어서 찾아왔다. 고마워요, 스님. 연화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좋은 일이다. 스님, 혹시 한양 소식은 어떤가요? 그것 때문에 왔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무슨 소식인데요? 이판서가 너희들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다. 많은 돈을 걸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얼마나요? 연화를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1000량, 강정호를 잡는 사람에게는 500량이다.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런 큰 돈을 걸 만큼 이판서가 자신들을 찾으려 하다니.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뿐만이 아니다. 이판서가 연화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를요? 그렇다. 딸을 찾아오지 않으면 가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연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다니. 스님, 제가 돌아가야 할까요? 안 돼, 연화야. 돌아가면 내가 위험해져. 강정호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구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좋은 방법을 아세요? 혹시 너희들이 이판서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강정호와 연화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스님, 사실 저희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스님께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님은 문서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이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정말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이냐가 문제다. 그게 바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 궁궐에서 일하는 내시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직접 만나야 한다. 그럼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잡힐 것이다. 강정호는 고민했습니다. 연화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연화는 여기 있고 제가 혼자 가겠어요. 안 돼요. 저도 같이 갈 거예요. 너무 위험해. 혼자서는 더 위험해요. 같이 가야 해요. 연화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연화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스님은 두 사람의 굳은 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안전한 길을 알려주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양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여행이 될 것이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정호야. 연화가 강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해요. 물론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판서의 음모를 막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화의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한양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의 도움으로 변장을 한 두 사람은 겨우 성문을 통과할 수 있었지요. 강정호는 상인으로, 연화는 그의 누이로 가장했습니다. 정말 떨려요. 연화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온 한양은 낯설기까지 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강정호가 연화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님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골목길을 헤맸지요. 드디어 작은 한옥 한 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남자가 나왔어요. 해월 스님께서 보내신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내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궁궐에서 오래 일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님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었지요. 두 분의 이야기는 스님께서 미리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내관님,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연화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증거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정호가 품에서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내관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것이 정말이라면 이 판서가 꾸미고 있는 일이 상상보다 크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님께 직접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판서의 세력이 궁궐 안에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여러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내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임금님께서 비밀리에 신하들을 만나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증거를 올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김내관의 집 안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호야, 무서워. 연화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어.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강정호가 연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지요. 이튿날 저녁 김내관이 두 사람을 궁궐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내관이 떠난 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찾았다. 이판서님 명령이다. 붙잡아라. 이판서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연화야, 뛰어. 두 사람은 재빨리 도망쳤지만 추격자들이 빨랐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강정호가 연화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이제 끝이야. 순순히 따라와라. 조포교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판서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지요. 강정호,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역적의 아들이 감히 궁궐에 접근하다니. 그리고 이 여자를 꿰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고. 이판서야말로 진짜 역적이에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감히? 조포교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판서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를. 그런 헛소리로 누가 속을 줄 아느냐?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포교, 그만 물러나라. 돌아보니 김내관이 여러 명의 궁궐 호위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내관, 당신이 왜 여기에? 임금님의 명령이다. 이 두 사람을 보호하라 하셨다. 무슨 소리냐? 이들은 역적이다. 그것은 임금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일이다. 김내관의 단호한 말에 조포교는 당황했습니다. 어서 두 분을 모셔라. 호위병들이 강정호와 연화를 지켰습니다. 조포교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지만 눈빛은 여전히 험악했어요. 궁궐 안작은 전각에서 두 사람은 임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생각보다 젊고 지혜로워 보였어요. 과인이 친히 증거를 보겠다. 강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예, 전하. 모두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서가 진짜 역적이고 강정신 판서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정호,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 판서를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강정호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화, 내 혼인도 무효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를 주겠다. 고맙습니다, 전하. 연화도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임금은 즉시 군사를 보내 이 판서를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연화의 아버지도 구출하도록 했지요. 며칠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판서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잡혔고 강정신 판서의 억울함도 밝혀졌어요. 정호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연화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물론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긴 시간의 고난이 마침내 끝난 것이지요. 연화의 아버지도 무사히 구출되어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옳았구나. 아버지가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사위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강정호가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도령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이 판서에 남은 잔당들이 복수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정호는 임금의 은혜로 새로운 벼슬을 받아 한양에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연화와의 혼례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이것 좀 봐. 연화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강정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혼례복을 직접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쁘다. 역시 연화 손은 금손이야. 허영 떨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강정호도 감개무량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숨어서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햇볕 아래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도령 소식은 들렸나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군. 하지만 이미 힘을 잃었으니 별로 위험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연화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연화의 집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거든요. 연화, 나와라. 밖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이도령이었어요.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누구세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지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나는 내 남편이다. 이도령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 칼까지 들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아느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온 한양이 떠들썩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혼인은 이미 무효가 되었어요. 무효? 우스운 소리 말아라. 한 번 혼례를 올린 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이다. 이도령은 칼을 휘두르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정호야, 정호야. 다행히 강정호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연화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재빨리 달려왔지요. 연화야, 괜찮아? 정호야, 조심해. 칼을 가지고 있어. 이놈이 바로 내 아내를 빼앗은 역적의 아들이군. 이도령이 강정호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도령, 그만두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도령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강정호는 재빠르게 피하면서 이도령과 맞섰지요. 연화는 이제 자유로운 몸입니다.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자유. 내가 언제 자유를 주겠다고 했나? 임금님께서 이미 혼인 무효를 선언하셨습니다. 임금이라고? 그 임금도 결국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이도령의 말에 강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직도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판서 아버지는 잡혔지만 우리의 뜻을 이을 사람들은 아직 많다. 곧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도령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잡힌 충격과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아내라도 되찾아야겠다. 너는 죽고. 이도령이 최후의 힘을 다해 강정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쳐있던 그는 강정호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강정호가 이도령의 칼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군들이 도착했지요. 강 판서님 괜찮으십니까? 네,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은 이도령을 체포해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지요. 연화야, 정말 괜찮아? 강정호가 연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연화는 그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한 달 후 두 사람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지요. 혼례 당일 연화는 자신이 직접 지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연화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정호님. 이제 정호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호야라고 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 우리 이제 부부잖아. 신랑 신부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고생이 모두 잊혀질 만큼 깊은 행복이 담겨 있었지요. 혼례식에는 해월 스님과 김내관 그리고 연화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산에서 도와주었던 나무꾼 할아버지까지 찾아와 축복해 주었어요. 두 사람이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구나. 해월 스님이 자애로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지. 어려움도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혼례 후 두 사람은 한양에서 조용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정호는 백성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연화는 현명한 아내가 되어 남편을 뒷받침했지요. 1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호야, 우리 아기 이름 뭐라고 지을까?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원이는 어때? 좋아요. 강희원. 예쁜 이름이네요. 아기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연화야, 혹시 후회한 적 있어? 그때 도망치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더 편했을 수도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다면 이 행복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나도 연화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불행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리산에서 함께 보던 별들이 한양 하늘에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별을 보며 꿈꾸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정말 꿈 같아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정호는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연화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여보, 새로운 곳에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야. 그런데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럼 또 함께 헤쳐나가면 되지. 우리 이미 해본 일 아니야? 연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마차에서 내려다본 지리산이 아득히 보였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던 곳이었지요. 정호야, 우리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볼까요? 그래. 아이들이 크면 함께 가서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자. 어떤 이야기를? 도망친 새색시와 떠돌이 선비가 어떻게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 그럼 아이들이 믿을까요? 믿을 거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 마차는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로는 과거의 아픔들이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한한 희망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화와 강정호,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시련과 고난은 결국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어떤 시련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연화와 정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오늘 밤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